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는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 중견기업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자금은 현재까지 22억 원대인데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비핵화 목표 없는 북미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이 이미 폐쇄 방침을 밝힌 군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3주 만에 재개된 노사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고 노조는 빗속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견 연출가 겸 배우인 세종대 김태훈 교수에 대한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한동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배우 오달수 씨가 의혹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16명은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 노동자에 대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훗날 역사책에 남을 그런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회사 크기마다 조금씩 시행 시기는 다르지만 첫 시작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 7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의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 문턱도 반나절 만에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30명 넘는 의원이 기권했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30인 미만은 특별 연장 근무를 허용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오히려 외면한 거란 반대 토론도 있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런 사업장들이 아닌가요? 여야 합의대로 52시간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는 특례 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고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심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이로써 세계에서도 일 오래 하기로 유명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취지가 좋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 따라서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선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일부 직장인들은 이번에야말로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로시간 줄어드는 게 당연히 추세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근로시간 단축된 거는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근무 시간은 OECD 최고 수준. 여가는 물론 양육 시간도 부족해 저출산 원인으로까지 지목됐던 게 현실입니다.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고 여가 시간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모든 직장인의 입장이 같은 건 아닙니다. 13년째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최수남 씨는 주야 2교대, 하루 10시간 좀 넘게 근무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초과 근로를 못하게 되면 추가 근무 수당도 못 받아 월급이 30만 원 넘게 줄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저 일을 하는데 그 다 빼버리면 뭐 있어요. 저축을 갖다가 뭐 한 달에 20만 원 한다면 20만 원도 못 하는 거죠. 마이너스죠. 한 연구 결과 초과 근로 시간이 많은 기업들에 다니는 직장인은 실제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간, 근로자 간의 또 다른 격차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네, 우리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인 만큼 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새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게 부담인 곳도 있을 거고 또 월급이 줄어드는 걱정 역시 분명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지 정경윤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계와 기업이 한 발씩 양보해서 나온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양쪽 다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건 휴일 근로수당 문제입니다. 시간당 1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해 8시간 일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근로자는 평일 임금에 휴일 근로수당 50%를 더한 150%, 즉 12만 원을 받게 되죠. 노동계는 여기에 연장 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적용해 통상 임금의 2배, 16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중복 할증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선 200%로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이번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건데 시간의 수당에 의존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다. 재계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재계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탈출구를 달라는 겁니다. 에어컨 생산 공장처럼 어떤 계절에는 일감이 몰리거나 또는 기술 경쟁이 너무 심해 상시 연구개발 업무가 중요한 기업들은 일이 많을 땐 많이 일하고 없을 때는 적게 일해서 총 근로시간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이걸 탄력 근로시간제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3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연 단위로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도 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사실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558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자, 이걸 보완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건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철강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몰려 있는데 법정 노동시간이 한 주 16시간 줄어도 이들에겐 남 얘기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곤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열흘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거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라 하는데 놀으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못해. 그래서는 맨날 놀다가 어쩌다 한번 일 들어오면 그걸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58만 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 입법조사처도 꾸준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해왔지만 오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고 수준에서라도 규정을 만들고 차츰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등의 계획조차 미뤄선 안 될 겁니다. 다른 노동자하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건 동일한데 왜 근로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가. 앞으로 풀어야 될 큰 숙제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노동자 4분의 1이 사실상 합법적 차별을 받는 상황만큼은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다스 소송 비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 더 있다는 내용.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 롯데월드 특혜 의혹 후속 보도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소송 비용이 애초 알려진 40억 원보다 20억 원 이상 더 많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의 재무 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최도석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던 인물로 이학수 전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핵심 재무통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의 대납 비용이 알려진 것 외에 더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09년부터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건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2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대납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토대로 대납 비용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다스 소송 관련 뇌물 혐의 액수만 6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뇌물 혐의 등을 포함하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있는 뇌물 혐의 액수는 90억 원까지 늘어나게 돼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중견 조선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건넨 걸로 보고 있는데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8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한 중견 조선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상주 변호사에게 별도로 14억 5천만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액수는 정확히 몰랐고 돈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된 8억 원을 포함해 모두 22억 5천만 원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대선 자금이 아니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 로비를 하면서 그 대가로 기업의 민원을 부탁하고 자신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상득 전 의원의 혐의가 추가로 나온 만큼 이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자, 이팔성 전 회장은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금융권에서는 4대 천왕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팔성은 어떤 사람인지 박민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05년 이팔성 씨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제의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됐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캠프의 특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이 도마에 오른 것은 2008년 초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공모였습니다. 낙하산 논란 속에 탈락했는데 이사장이 된 이정환 씨는 검찰 수사와 함께 지속적인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팔성 씨는 그해 6월 거듭된 낙하산 논란 속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도 언론에서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오해와 억측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엔 최고 실세로 꼽혔던 강만수 전 장관과의 경쟁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 전직 관료는 당시 청와대에서 이팔성 씨로 정해졌다며 강만수 전 장관에게 사는 금융지주 회장을 권해 강 전 장관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팔성 씨는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렸지만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을 자회사 대표에 앉히고 해외 골프와 고가 선물 구입으로 회사 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금융 경영 과정에서 측근 인사와 부실 대출 증가로 기업 가치 하락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박미라입니다. 네, 저희가 그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 이 내용 보도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제2 롯데월드 건설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제2 롯데월드 건설에 이명박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번번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주로 비자금 관련 수사였습니다. 제2 롯데월드 의혹도 살펴봤지만 내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달 초 감사에 나섰지만 부정청탁 의혹과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BS의 제2 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 문건 보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 3단계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종 특혜까지 제공해가며 건설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것과 같은 전형적 정경 유착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여당을 중심으로 연이틀 검찰의 수사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공군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도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폐 의혹을 새롭게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정 기업의 사업을 위해 정부기관까지 총동원해 발벗고 뛴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지요.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내용을 한동안 알지 못했던 건데 교정당국이 오후 늦게 알린 뒤에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을 전혀 접하지 않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부형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늦게 교정당국으로부터 구형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이 소량의 식사를 했고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구형되면 심리 상담을 실시하는 관리에 따라 구치소 측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재판 준비 기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4월 6일로 예정된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 미국이 보다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내놨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없이는 북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방카 보좌관 출국 이틀 만에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퍼 대사대리는 북한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want to have talks that do not have a stated goal of denuclearization that would end up allowing the North to buy time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it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대화가 핵 개발 시간 벌기로 이용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 진전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지지한다면서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도 비핵화와 발맞춰 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또 평창 이후 한미연합훈련 재연기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는데 우리 국방부도 오늘 오후 추가 연기는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군쪽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realize that as long as it continues down the path of nuclear development, th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and it will only be met with further sanctions and pressure. 강 장관은 다음 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북미 대화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 GM이 이미 폐쇄 방침을 밝힌 군산 공장의 200명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대량 실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노조는 빗속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지만 노사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규직 희망퇴직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이나 위로금도 없습니다. 억울하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길바닥에 나한테 그랬는데 어디다가 화를 날 데도 없어요. 협력업체 직원 수천 명의 대량 실직도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한국 GM 노조는 빗속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뒤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GM 실사의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3주 만에 재개된 단체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사측은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며 노조의 임금 동결을 비롯한 인건비 절감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본사의 이익 빼돌리기 의혹을 규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며 한국 GM의 자구안 마련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디젤 차를 처음 개발한 독일에서 깨끗한 공기를 위해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노후 차량이 대상인데 디젤 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 슈투트가르트와 디셀도르프입니다. 연간 60일 가까이 유럽 기준치를 넘습니다. 환경단체가 시당국을 상대로 디젤차의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연방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Dass mit diesen Maßnahmen bis zum Jahr 2020 nahezu alle Städte die Stickoxid-Grenzwerte einhalten werden. 유럽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차의 판매만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독일에서는 2015년 이전에 생산돼 운행 중인 디젤차 900만 대도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운행 금지에 대한 보상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보상도 없습니다. 디젤차는 유럽에서 팔리는 승용차의 50%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파리와 로마는 2024년부터, 마드리드와 아테네는 2025년부터 모든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디젤차 규제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또 국회 답변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불쾌하다고 했는데 방남 반대한 게 불쾌하단 건지 정부 입장과 달리 방남 자체가 불쾌하단 건지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함 복침이 북한 소행이 맞느냐는 국회의원 질의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합급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그 잠수함의 소속이 정찰총국이다. 어뢰를 쏜 잠수함은 정찰총국 소속이라면서도 당시 정찰총국장 김영철의 책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영철 방남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선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김영철의 방남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 장관은 앞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 법안을 놓고는 답변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하다.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금 좀 무리하다는 것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씀 제가 안 드렸고요. 위헌 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그 무가 한자로 어떻게 되세요? 없을 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에 맞게끔 저는 그 절도 있는 그러한 준비와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우리 사회 성폭력을 고발하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익숙한 얼굴도 꽤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뒤늦게 사과한 사람이 있고 또 대신 고개 숙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쏟아지는 의혹에도 아직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배우 오달수 씨입니다. 젊은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버티던 오달수 씨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8일 만인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오달수 씨가 결국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 씨는 입장문을 내 상처 입은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전부 제 탓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으로 성추행을 폭로한 A 씨에게는 25년 전 잠시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상처를 드린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폭로에 나선 엄지영 씨에게는 저에게 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며 부디 마음을 풀어달라고 전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일 인터넷에 성추행 폭로글이 처음 올라오고 이후 의혹 제기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오다 결국 8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견 배우 최용민 씨도 과거 극단 활동 시절 성추행 미투 글이 올라오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소속사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고 연기를 중단하고 교수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16명은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는 변호사 101명이 참여했는데 한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 이례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이렇게 뒤늦게나마 오달수 씨가 고개를 숙였고 역시 그동안 침묵해오던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도 조금 전 이 성폭력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저희 취재진에게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박재동 화백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인 이태경 작가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을 찾으려고 했던 지난 이틀이 힘든 시간이었다면서도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줄곧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했지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이태경 작가의 아픔에 진작 공감하지 못한 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남성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여성에게 가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하백은 이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에게 한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도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하백은 미투 운동은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당면한 길이라면서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인 이태경 작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박하백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앞으로 그에 걸맞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자, 이렇게 유명 배우 또 유명 만화가의 감춰져 있던 과거도 놀랍지만 이 종교계의 성폭력 문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늘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주교회의 의장이 공개 사과했는데 그 불길이 다른 종교계로도 번질 조짐입니다. 이 소식은 심우섭 기자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주교회의 의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여신도가 7년 전 해외 선교 활동 도중 한모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미투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의 사제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주교회의는 정직 처분을 받은 한 신부를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혀 사제직을 박탈하는 면직 처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며칠 전 SNS에 올라왔던 불교 관련 폭로글입니다. 한 노승려가 술에 취해 자신을 괴롭히고 성추행까지 한 구체적인 상황을 담았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지만 불교계에선 성추문 폭로가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한국 불교가 이 성평등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신자의 다수가 여성인데. 개신교 내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모레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공개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 역시 목사와 신자 간의 권위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만큼 교단 내 각성을 촉구하며 미투 운동에도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문제로 오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연극계에서는 꽤 유명한 배우자 세종대 교수인 김태훈 씨입니다. 학교에서 워낙 힘이 세서 세종대왕으로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김태훈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자, 먼저 피해 여성이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총애를 받는 학생, 애제자였던 거예요. 운전기사 노릇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심이 없었고 그렇게 쉬었다 가자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나이에 와서는 어떻게 그걸 몰라면 싶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이게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폭행을 당한 다음에요. 다정하게 회유한다 했잖아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내가 겪은 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니까. 네, 이 피해 여성을 직접 만나고 온 권혜리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끔찍한 일을 겪은 뒤에도 예전처럼 그대로 생활해야 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이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왜 바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정말 많은 위계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이 보이는 좀 전형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네. 일단 믿었고 특히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돌변했을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많은 피해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연극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집단으로 하는 곳이고 그렇죠. 종합예술이니까 이렇게 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처럼 사규나 감사 같은 그런 것이 있는 집단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더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고 하고요. 그 뒤에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태생지도 몰랐죠. 다정하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참 일이 무거운 아이다. 나 아니면 연극계에 나가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니? 되게 악랄했던 게 부인을 같이 만나기를 했었어요. 아, 러시아 생활 너무 그립다. 다시 가고 싶다. 그럼 쟤를 식모로 데려갈까? 너 같이 갈래 식모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심리 상태였어요. 그게 거절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야 됐고 그다음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어요. 겨우. 너무 자녀 지도를 많이 해서 정말 20대가 없어요. 한 학기 다녀봤는데 못 다니겠더라고요. 한 학기 다녀봤는데 이미 그 사람은 절대 권력이어서 심지어 다른 교수님 수업에도 개입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막 했었더라고요. 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린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김태훈 교수 또 이 세종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반응을 내놓은 게 있나요? 일단 김 교수 부인한테는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가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을 하고요. 학교 측에서 지금 김태훈 교수에 대한 제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성추행 피해자 한 명이 더 추가로 제보가 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세종대 측은 일단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금요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세종대 교수들은 조금 전에 김태훈 교수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다.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걸 좀 물어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피해자분이 저희 취재진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게 된 계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좀 들은 게 있나요? 네, 저도 조심스러워서 이것은 피해자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제일 맘먹은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는 그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의 왕이에요, 왕. 절대 권력자예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침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한테 떳떳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전 정말 안 떳떳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침묵하는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느껴졌다. 또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이 말이 좀 기억이 남네요. 네. 권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전직 검사가 2명의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 가해자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사직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석 기자입니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5년 4월 서울의 한 검찰청에서 선배 검사 A씨가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평검사들 간의 회식 자리 이후 A씨가 집에 데려다 준다며 후배 여검사를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특히 추행 수준을 넘어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A씨가 같은 달 다른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이후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내고 나간 A씨는 대기업에 입사한 뒤 해외 연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A씨가 다음 주 초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등의 강제 소환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사건팀 외에 나머지 한 팀은 A 검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지현 검사 측은 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검사장이 과거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무감사의 결제 라인에 있었던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 정비 작업을 해오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백혈병으로 숨진 전기기술자 고 장상근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장 씨가 26년간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해오면서 과도한 전자파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는 이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장 씨에 대해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자파와 백혈병 간의 의학적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연관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인정 관행을 깬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현재 장 씨처럼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해달라며 산재보상을 신청한 전기 근로자는 10명에 달합니다. 모두 암이나 뇌종양 등을 앓고 있습니다. 이마점 볼 때 고압선에 건져버리면 살에 터덕터덕 일어나고 이 머리도 삐뚤삐뚤 서요. 많이 피곤하죠. 머리가 띵하던가 그러니까.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고압선 근처에서 일하는 전기 근로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파를 다루는 다른 직종보다도 훨씬 높고 일반 회사원에 비해선 약 400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판정으로 전자파와 관련된 다른 산재 신청도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직업병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다는 걸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환경적 요인에 따른 직업병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근로 환경 때문에 직업병이 생겼다는 걸 사실상 100%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1년 KBS 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김모 씨 유족이 낸 산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는 채용 당시 건강 상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유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직업병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특정한 직업군에 들어가서 어떤 희귀질환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상당 인과관계에서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파와 관련해 상당 인과관계를 적용해 직업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단 전자파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상당 인과관계를 적용해 산재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검찰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과 달리 군사이버사 수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과 14년에 걸쳐 진행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전 장관이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백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직접 들어보라고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당시 백 전 본부장이 만났다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찾아온 백 전 본부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문을 해주는 형식으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다가 일본에서 숨진 희생자 가운데 33명의 유해가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광복 이후 조국으로 돌아오기까지 73년이 걸렸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파 하셨던 고향 땅입니다. 김포공항 입국장에 차려진 소박한 제상 앞에서 한풀이 춤이 벌어집니다. 일제침략기 징용열차가 떠났던 용산역에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배경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무가 이어집니다. 일제침략기에 강제징용됐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일본에서 숨진 희생자 33위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 봉환된 유해는 도쿄도의 제일동포 사찰에 모시던 300여 위의 무연고 희생자 중 일부입니다. 일제에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지만 가족도 고향도 알 수 없어 광복 후 73년 동안 바다를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국내의 종교 노동계 인사가 주도하는 민간단체가 지난해부터 제일조선인 단체와 손을 잡고 유해 봉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에 33위가 처음 봉환됐고 올해가 그 두 번째입니다. 남북 관계, 또 일본과 북한 관계,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민간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잘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33구의 유해는 3일절인 내일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추모제를 치른 뒤 서울 시립승하원에 안치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2.28 민주운동은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첫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대구가 다소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되지만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독재 시대에도 저항의 중심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매스 스타트 금메달과 팀 추월 은메달을 따내며 빙속 철인이란 별명을 얻은 이승우 선수가 그 비결을 밝혔습니다. 매일 30km를 달렸다고 하는데 이번 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 5000m와 1000m, 그리고 3번의 팀 추월 경기와 매스 스타트 준결승, 결승까지 7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요. 37,400m, 무려 37km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 강철 체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평소 사실 연습할 때는 제가 하루 목표하는 거리량이 3만 m예요. 하루에 3만 m 정도의 훈련량을 소화하는데 그런 훈련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고, 3번의 올림픽에서 5개의 메달을 목에 건 이승훈에게도 이번 금메달만큼은 유난히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때는 제가 금메달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금메달을 따게 됐었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간절했고. 그래서 그런지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후배 정재원 선수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금메달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랑 재원이가 결승에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이 팀으로 경기를 하는 거에 목적을 뒀고 또 각자 역할이 있었어요. 재원이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제가 또 스포트하기에 좋은 쉬운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희생을 한 게 아니냐, 혹은 또 페이스메이커였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팀의 전술이었고 다음 올림픽에서는 역할이 바뀌더라도 각자의 역할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게 되겠죠. 제 역할도 바뀌더라도 저도 그 역할에 맞는 충실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4년 뒤 베이징까지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34살, 35살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감도 더 얻게 돼서 베이징 올림픽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응원과 성원 그리고 축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도 가자! 네, 이번 대회에서는 선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난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제를 낳았던 말들을 김형렬 기자가 모았습니다. 윤성빈의 한마디는 스켈레톤 황제의 탄생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무대 진짜 해보니까 어땠어요?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긴장되던데. 전 긴장 하나도 안 됩니다. 불운이 닥쳐도 대범하게 넘겼고 1년 중에 다 똑같은 날이고 단지 시합 날이었을 뿐이고, 금메달을 놓친 아쉬움은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김은정이라서 맨날 은메달만 따서 김금정으로 개명해야 된다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꼬았다가 Please 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 Thank you. 뒤늦게 사과하느라 바빴고 동료애가 없는 인터뷰에 모두가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조금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동료애가 남긴 한마디는 소리가 작아도 울림이 컸고 앞니가 다 부러질 정도로 몸을 던진 이유는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사실 이길 수 있으면 제 치아 다 부러져도 상관없고요. 제 입 부러져서 저희 달튼이 슛 하나라도 덜 막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를 울고 웃게 한 선수들은 말로는 표현 못할 투혼으로 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That words cannot describe how proud I am of those guys. SBS 김영렬입니다. 도쿄올림픽 마스코트가 일본 초등학생들의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초능력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캐릭터로 이름은 8월쯤 정해진다고 하네요.
제주를 부르는 비가 요란합니다. 제주 산지는 오늘 하루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고립객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까지 잇따랐고요. 강원도 진부령에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강원 산간지방은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곳곳으로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강원 산간 많은 곳은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는데요. 눈과 비가 그치면 한기가 밀려들어서요. 3일절인 내일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이후로 주말이 되면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오늘 오후 4시 반쯤 선박 한 척이 뒤집힌 채 발견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선박은 7.93톤급 통발 어선인 걸로 확인됐으며 선장과 선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을 태우고 완도항을 떠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이 선체 내부에 잠수부 투입을 시도했지만 현지의 파도가 높아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나이트라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